예. 저는 에밀 벤베니스트의 인도 유럽 사회의 제도, 문화, 어휘 연구 1권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프랑스의 언어학자인 벤베니스트 다음 주 저희가 볼 수 있는 구조주의 역사 3 권에서 벤베니스트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사람들이 벤베니스트하고 이런 사교적인 모임이나 경험을 하면은 이 사람한테는 온기보다는 약간 좀 싸늘함을 느끼게 하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교적이지 못하고 자신의 서재에서 책만 보는 책벌레였다라고 하는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아마 쓸 수 있었을 거예요. 그 하나의 단어들을 아주 기원전 고대 시대부터 파헤치고 파헤친 책이 바로 인도 유럽 사회의 어휘, 이 책에서 지금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인데, 벤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회적인 체계 안에서 이 사용되는 언어의 구조를 보면서 전체적인 틀의 맥락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단어 이런 것들을 파헤친 아주 대역작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쵸. 방대한 자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 있어요. 북클럽 안에서도 일반 언어학의 문제, 이 책도 저희가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이렇게 북클럽 안에 책이 있고 인도 유럽 사이의 어휘 1-2권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바로 이 책을 준비를 해 봤는데, 제목이 인도 유럽 사회 문화 어휘 연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제목에 관한 것들부터 먼저 개념을 좀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 유럽 사회라고 하는 거는 지도상으로 인도 뭐 유럽 하는 현대 이런 사회라기보다는 인류가 처음에 기원전 4,500 에서 2,500 년경에 기원 전에요. 그러니까 공통으로 사용하던 언어가 있었던 개념인 거예요. 성경을 쪼금 공부하신 분들은 바벨론 탑 이게 무너지면서 언어가 갈라졌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쯤 되는, 무너지기 전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인도 유럽의 원 공동체 언어가 있는데, 그래서 인도 유럽이라고 하는 관념을 1 차적으로 언어학적인 개념으로서만 정리를 해서 풀어 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인제 한 번 더 찾아봤죠.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이 인도 유럽어 시대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거냐면은, 우리나라의 비유를 해 보면은 신석기 말기쯤 된다는 거예요. 고조선도 아니고. 그렇죠. 고조선이나 하고 그러면은 뭐 이게 문헌도 있고 그러고 할 테니까. 그러니 벤베니스트가 지금 하는 작업은 일반적인 언어학하고는 개념이 좀 틀려요. 고대 유물을 탐사하는 사람들이 막 파헤쳐 가지고 유물 하나를 발견을 하는 것처럼 이 단어를 그런 식의 탐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베니스트 이 책에 보면 서론에서도 보면은 복구, 복원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책의 작업은 성격은 매우 다르다. 필자는 인도 유럽 언어의 언어 사실에 대한 방대한 어휘 대응을 통해서 정의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책을 구성하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는데, 어휘 대응은 어떤 거냐면은 특히 비교 언어학이라고 하는 장르에서 아버지 계통이면은 뭐 이렇게 파터, 파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비슷한 어휘들을 연구를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비교 언어학의 연구 분야에서 이렇게 전수돼서 내려오는 어원 찾기를 했는데, 그런데 제도 속에 있는 특정한 용어를 그 사회에서 대체 왜 이런 단어가 어떤 느낌으로 실생활에 사용되었을까?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복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벤베니스트의 야망인 거예요. 이 책에 그게 담겨져 있는데, 한번 언어학이나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꼼꼼히 읽어 보시면은 흥미있는 자료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중에서도 이 방대한 자료 중에서도요, 특히 가족 관계에 관련되는 인도 유럽 용어에 집중을 해 봤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가족이죠. 그래서 이 가족만큼 가장 안정되고 확실한 용어군에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자료를 보고 집중해서 가족에 대한 것들을 단어를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 봤습니다. 질문은 이렇게 해 봤어요. "언어는 사회를 어떻게 복원하는가?" 첫 번째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권위의 흐름이 흐르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외삼촌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모계 사회의 흔적이 바로 여기서 발견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세 번째는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제도가 남자와 여자한테 어떻게 형성이 되었나라고 하는 이런 중심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의의 흐름에서 아버지를 보면은 이런 인용 문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자매는 가족 언어이지만 대칭적인 쌍을 구성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 어머니가 대칭으로 있는 이런 쌍이 아닌 거고, 특히 어머니는 생물학적인 어머니를 나타내는데 어 그 페트르? 근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생물학적인 아버지를 나타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날 태어나 줬던 이렇게 그 길러 주시는 생물학적인 아버지 개념에서 출발을 하지 않았대요. 인도 유럽 이 사회에서는. 이 단어는 주피터라고 하는 신의 명칭에서 이제 연원이 됐는데, 신 하면은 가장 최고의 신 주피터 해서 이 사회의 질서, 권위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 나를 태어나게 해준 아버지가 아니라 질서 상징으로서의 아버지에서 신을 부를 때 이런 용어가 써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원래의 이미지에는 생물학적인 부친 관계가 배제되어 있고, 엄밀한 의미의 친족 관계가 벗어나 개인의 사적인 아버지로서는 아버지를 가리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첫 번째 아버지를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는 대체 어디 있어? 그게 지금 이렇게 신이 부르는 호격으로서 권위와 질서를 부여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를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같은 단어가 있었다는 자료를 증명을 할 건데, 이 권위의 상징인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이븐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번역을 하려고 했는데, 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원 후에 사복음서 이런 데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 보편적으로 하느님같이 이렇게 지칭할 수 있는 이 개념이 없어 가지고 문제였다는 자료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멜레네시아어로 번역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개념 자체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 내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타, 이 아버지. 우리 꼭 아빠, 아빠빠 막 이런 식의 발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육하는 아버지는 바로 아타라고 하는 발음으로 이렇게 단어가 있었대요. 가족에서 기르는 실제 생물학적인 아버지인데, 근데 아타와 파터, 페트르 차이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권위나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구분이 더 되게 일어나게 했었던 원인은 종교적인 관념, 뭐 기독교나 아니면 신 이런 종교들이 많은 큰 변혁이 있었죠. 기원 전 기원 후 해 가지고 그런 것과 사회 구조에서 일어난 변화의 결과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졌었는데, 아타는 인도 유럽어 영역에서 아버지 신이 지배하던 고대 신화의 흔적에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물학적 아버지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용어를 불리고 하다가 두 갈래 길로 갈라졌다는 얘기를 결국은 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질서의 상징인 아버지는 팩트르, 파더 쪽으로 연원이 되는 거였고, 저희가 흔하게 부르는 아타는 아빠는 그냥 양육하는 아버지, 나랑 친근하게 생활하는 아빠의 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생각을 해본 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확실히 권위가 느껴지죠. 우리나라 말로도요. 아빠하고 그러면은 쪼끔 가깝죠? 그죠? 하는 이런 어원들의 영향이 우리나라 발음에서도 사실은 영향을 끼친 게 사실인 거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딸 둘인데 어렸을 때부터 "야 너네들 아빠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라고 불러." 하고 내가 한 번씩 가르쳤거든요. TV를 봐도 그렇고 있어 보이더라고요. 부럽잖아요. 막 아버지하고 그러면은 진중해 보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집의 자녀들은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자녀들이 참 안정되고 뭔가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권위 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느껴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 그때 살았던 또래 아이들을 봤었을 때 아버지라고 하는 애들이 그렇게 이쁘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랬죠. "아버지라고 해. 아버지라고." 그랬더니 못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타가 더 가깝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 경험이나 하는 이런 것들이 아빠 영역으로 우리가 훨씬 더 그쪽으로가 이렇게 언어를 보면은 이런 흐름들을 어떤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됐고 어떤 흐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도 보면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죠? 요즘은 또 TV 프로 뭐 이런 거를 보고 그러면은 시엄마, 시아빠 또 예전에는 그나마 시아버지 이렇게 불렀던 것들이 시아빠 이렇게 부르는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면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본 거는 아버지에 대한 권위나 질서에 대한 이런 의미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도 반증해 볼 수 있는 흐름들이 바로 언어를 통해서도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벤베니스트가 지금 그런 구분을 아버지와 그리고 아빠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해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외삼촌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모계 사회의 이런 흔적들을 또 찾아내요. 기존의 비교 연구학자들은 할아버지라고 하는 아우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에서 아웅클러스라고 하는 외삼촌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어원에 맞춰 가지고 찾아 나가는 이런 흐름들을 가리키는 연구들을 했습니다. 아우스는 할아버지고 아웅클루스는 외삼촌이에요. 어원상으로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는 비교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벤베니스트가 주목을 한 거는 어 아우스하고 아웅클루스하고 진짜 그렇게 이렇게 할아버지 계통이 틀린 게 맞아? 이 외삼촌이라고 하는 게 다른 이런 데서 온 게 맞아? 하면서 외삼촌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을 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그렇게 변화되었어."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돼 갖고 이렇게, 이렇게 돼 가지고 뭐 외할아버지, 외삼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된 건데 그중에 지금 외삼촌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중을 하면서 연구들을 하면서 단어 하나들을 파헤치거든요. 모든 예문들은 아우스란 아버지의 아버지이다. 아버지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니까 이제 할아버지라는 뜻으로 일단은 정리가 되죠. 그래서 아우스라고 하는 거는 부계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 갖고 어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머니라고 하는 것들을 더 포함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실제로 비교 언어학자들은 델브리크나 헤르만 같은 학자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등조를 해서 이론을 체계화시키는 일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런 걸 못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이게 또 이렇게 정리를 해내고 있습니다. 문헌학만으로는 단지 그렇게 해서는 이 단어는 해결이 될 수가 없다. 외촌의 친족 관계 구조에서 그 해결책을 내가 찾아볼 것인데 특히 그중에서도 두 세대 이상의 친족 관계를 보면서 외혼제도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같은 부족들끼리 절대로 결혼을 할 수 없고 다른 부족들 A씨족과 B씨족이 있으면은 교차해 가지고 결혼하는 이런 습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외혼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 외삼촌의 어원이 사실은 엄마의 쪽의 형제에서 나올 수 있는데 아우스라는 것들이 단순히 할아버지나 부계 쪽이라기보다는 엄마에 대한 흔적에 관한 것들을 더 정리를 해내겠다라고 하는 복잡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계도도 그려져 있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그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우스가 할아버지를 의미하기 전에 그래서 아우스는 모계 쪽이 아니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부계 쪽이 할아버지다라고만 했었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수수께끼처럼 잘 집중을 하셔야 이걸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 쪽이다 그래서 모계의 종교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앞전에서 계속 해내고 있는데 아니다. 아우스가 모계의 종교부를 가리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보면은 내 복잡해 가지고 몇 차례 한 20 번도 수정을 했나 봐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가장 간단한 형태의 그림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봤는데요. 음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형제
어머니 형제 차원에서 보면은 외할머니가 계시고 외할머니한테도 남자 형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외할머니 쪽에 남자 형제 외삼촌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리고 또 내 어머니, 내 어머니를 보고 그러면은 내 어머니의 형제 중에서도 남자 형제가 있으면은 외삼촌이겠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아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부계 쪽의 할아버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흔적이나 풍습들을 살펴보면은 이 어머니의 형제 엉클라우스라고 하는 외삼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외가 쪽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굳이 구분을 해 가지고 그 외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 거다. 그냥 어른, 할아버지 형으로 불렀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아우스라고 하는 거를 딱 구분해 갖고 '부계 쪽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지금 아니고 접어내고 훨씬 더 생활적인 거죠 지금. 맞게 이론적으로 접어 보면. 그래서 이 그 아움클로스라고 하는 부르는 사람의 위치는 아우스는 보면은 그러니까 그 외가 쪽에 이런 그 '외가 쪽에서 나온 이런 언어들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목의 흔적들이 오히려 남아 있어 가지고 이렇게 전수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리아스라고 하는 이제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라고 하는 데서도 이 증거물을 찾아오는데 일리아스를 재밌게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대목들이 있을 거예요. 변장한 아폴론이 헥토르가 이렇게 나타나서 힘이 쫙 빠지고 힘들어하고 했었을 때 하필 다른 사람이 아닌 외삼촌의 얼굴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이 사람한테 힘을 줬다는 거예요. 외삼촌이 굉장히 가까운 거겠죠. 먼 게 아니라. 그죠? 그리고 또 헤라클레스의 사생아인 트레폴로모스가 헤라클레스의 외삼촌을 죽였기 때문에 그가 이 사례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모든 친족의 분노를 샀다라고 하는데 "외삼촌을 죽였는데 모든 친족들이 다 분노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증거 인용문들을 가지고 오면서 지금 이렇게 그 북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목에나 이렇게 외삼촌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리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외삼촌이라고 하는 게 친가와 외삼촌하고처럼 별 구분 없이 같이 가까웠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추정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이 부족들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랬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하고 엄격하고 가혹했을 때는 외삼촌이 오히려 양육의 아버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같은 이렇게 이때는 같은 부족이 이렇게 이 부족이 있고 저 부족이 있고 그래 갖고 그렇게 막 몇 시간씩 동떨어져서 가는 거리가 아닐 거잖아요. 한 이런 이렇게 부족들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그렇지만 서로가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거리들이 있으면서 유지들을 관계를 했었는데 그 외삼촌이라고 하는 역할은 아버지가 엄할 때는 오히려 양육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가 있고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너그러운 곳에서는 외삼촌은 오히려 조카를 훈육하고 교육시키고 행동을 이렇게 주입시키고 제사에 입문시키는 이렇게 친아버지와 사실은 한 자녀를 양육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외삼촌의 역할이 컸다는 거를 지금 밝혀낸 거예요. 외삼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를 선택을 해 가지고 그래서 벤베니스트가 언어학의 이런 어휘 연구 이런 데서 뛰어나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건데 문헌도 없는 거나 이런 거 고대고대 찾아 가지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냈잖아요. 그랬는데 내가 왜 많고 많은 자료 중에서 왕도 있고 노예도 있고 자유도 있고 그러는데 외삼촌이라고 하는 거를 굳이 선택을 했을까요? 내가 외삼촌을 좀 기억을 좀 해 보고 싶었거든요. 외삼촌이 저희는 이렇게 아버지 쪽 사람들하고는 왕래가 별로 없었어요. 왕래가 없었고 오히려 외갓집 옆에 살면서 외삼촌이 사실은 저희 남매를 잘 도와주셨거든요. 잘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용돈도 주시는 분은 외삼촌이셨고 외숙모도 많이 주시고 그랬는데 인제 지금은 내가 쪼금 자라 가지고 배은망덕하게 인연을 끊고 살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보면서
그렇지. 나한테는 본가 쪽 친척 뭐 큰아빠 작은아빠 막 이러잖아요. 거 봐. 아 우리는 그니까 아빠가 상징은 아니야.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러는데 그쪽보다는 훨씬 더 가까이에서 엄마의 이렇게 이런 흔적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외삼촌인데, 그래서 내가 외삼촌이 참 궁금했고 이 외삼촌이라고 하는 단어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만나게 된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언어를 보면은 내가 이렇게 지금 내 위치, 상태, 나한테 그냥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내 단어가 내가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벤베니스트도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하나하나 해내고 있는 거고, 외삼촌이 정작 이렇게 가까웠던 모계 사회의 흔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부계 사회가 되면서 아들의 아들 위주로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강요가 되면서 외갓집은 어느새 친가 쪽보다는 쪼끔 저희가 멀리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죠, 우리나라 사회에서도요. 근데 원래는 가장 옆에서 아들, 조카를 교육시키는 아빠하고 같이 엄마처럼, 여기서는 엄마가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외삼촌 아니면은 아버지.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역할 대신에 외삼촌이 양육을 하면서 키우기도 하고 이렇게 훈육을 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자료들을 발견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인제 남자 여자들이 하는 이런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가족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딱 생각을 했었을 때는 결혼은 아주 옛날 인도 유럽부터 있을 것 같죠. 나는 그렇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갖고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도 없었대요, 결혼이라고. 그러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어에 대해서 정치학에서 밝혔듯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의 명칭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표현 메리지나 이러면서 독일어 쪽으로도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후차적으로 만들어진 2 차적인 신조어라고 하는 자료를 또 벤베니스트가 밝혀냈어요. 대단하지요. 그렇죠. 그러니 혼인은 이로 인도 유럽에서 명칭이 없었대요. 이때는 남자가 그에게 주는, 장인어른이 주는 젊은 여자를 자기 집에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아내를 이렇게 맞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인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요, 젊은 처녀 입장에서 부인이 되는 신분의 자격을 받는 게 바로 혼인에 대한 개념의 결혼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었대요. 라틴어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자체는요, 그러니까 혼인 자체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보면은 인도 유럽에서는요, 이렇게 면사포를 잡는 것에만 적용되거나 이렇게 단지 함축적으로 혼인을 이렇게 의미하는 은유적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신분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들이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단어들의 형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는데요. 남자는 여자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동사 위주의 이렇게 결합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자는 그냥 명사형으로 이렇게 어떤 신분이라는 이런 것들로 고정이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면사포를 잡는 것만 이렇게 의미를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다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면사포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내가 내 얼굴을 가리고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를 의미를 하잖아요. 남자라고 하는 이 남자, 나하고 결혼할 사람의 남자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의미들이 수동적으로는 여자들한테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 어근에서도 의미가 주어졌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사람들은, 비교 언어학자들은 이 메리지에서 결혼과는 다르게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뭐 혼인제도 하는 이런 것들이 파생이 됐다라고 추측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파생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결혼은 결혼시키다, 프랑스어 또 라틴어도 결혼시키다, 남자 여자가 결혼하게 되다 하면서 남자 쪽에서 행위, 주체성,
남자가 여자를 내 집에 데려오는 이런 행동 쪽에 초점이 있었던 거고, 우리가 이렇게 그 결혼해서 파생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혼인 제도는 그냥 여성에게 신분적으로 이렇게 다른 신분이 편입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차이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학자들이, 비교 언어 학자들 그리고 언어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당시 인도 유럽이나 어휘 하나가 그 시대에서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 그 아주 고대부터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연구는 도외시한 채 여기 단어가 비슷하면은 "이거야." 하면서 때려 맞추기식 작업들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의 의미 가치와 얼마나 이런 것들이 멀어져 있는가를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증명을 해내는데, 이거를 인용문이나 이런 챕터들을 쪼끔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그 언어학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저희도 인제 그 상담을 하거나 그리고 또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은 단어를 딱 듣고 하고 그러면은 실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 단어를 쓰는 것들은 의미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내가 요즘 그 아주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하는 드라마, 선생님들 혹시 보셨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거 하는데 어떤 어떤 내용이냐면은, 딸이 아기가 인제 태어났는데 다들 부러워해요. 엄마는 유명한 첼로리스트고 아버지는 영화배우고 다들 금수저라고 부러워하는데, 그런데 이 딸이 사생한 거야. 아버지가 바람 피워 가지고 난 딸이어 가지고 이렇게 성년이 되도록 엄마 성씨를 따라가고, 그 본처가 이혼을 안 해 주고 호적에 안 올려줘 가지고 아버지 성은 따라가지도 못하는, 이러는데 이제 주변에서는 금수저라고 유명한 엄마 있고 아빠 있고 하니까요. 부러워하는데, 근데 자기는 어 그 자기 표상을 어떤 거를 갖고 있냐면은 '나는 더러운 딸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보면은 그냥 보통 사람들은 흔하게 생각을 할 때 '아이 자녀딸? 여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쭉쭉쭉쭉쭉 뭔가 이렇게 여기에서 연쇄고리 환원시켜 가지고 생각해 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어떤 사람은 진짜 딸이 되지 못하는 아픈 딸일 수 있는 단어들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개인이 하나한테 주인 기표식으로 내 속에 이 그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언어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 많은 이런 거의 인도 유럽 어족처럼 기원전 언어들 같이 이렇게 파헤치고 해석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응어리져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를 반성을 해 봤어요. 순간 이렇게 맥락상으로 내 나름대로 이렇게 딱 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아 정말 그런 자세는 버려야겠다. 버려야겠고, 어떤 단어를 쓰든지 벤베니스트가 한 것처럼 아주 기원전에 있는 경험과 이 사람이 그거를 쓰는 거에 있어서는 어떤 느낌, 딸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도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볼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깊게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어학이나 이런 기어학 공부들도 필요해요. 북클럽에도 이런 책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언어 하나에 그냥 그 뜻만 알고 있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것 같았습니다. 인도 유럽어의 대응의 한 유형을 보는데, 전통적인 비교 문법은 지금 벤베니스트가 보인 것처럼 이렇게 그런 형태, 의미, 관계를 통해 갖고 문맥을 복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고, 이 책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 무수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단어들 하나하나가 저희가 쓰는 자유, 하다못해 돈이나 이런 단어들도 다 분석을 잘 해 놨는데, 고고학을 탐색하듯이 실제로 정확한 어휘 문맥을 맞추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정확한 재구성을 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라고 하는 걸로 결론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제 가족에 관한 거를 연구를 했잖아요. 외삼촌도 생각나고 우리 아버지도 생각나고 큰아버지도 생각나고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것들 쭉 생각을 하면서 가족에 관한 음악을 어떤 걸 선곡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 봤는데,